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카드가 무산된 상황에서 김 전 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혁신기구가 출범하는 상황이 됐지만 기득권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혁신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계파와 공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아니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고강도 혁신을 해내야 합니다. 김상곤 혁신기구는 마지막 기회란 생각으로 새정치연합의 진짜 혁신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팟짱은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교조 헌재 판결을 전망해보고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징계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해온 할머니 할아버지를 녹음실에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인권의 정치에서는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과 팟짱 미국 특파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27일 수요일 장윤선의 팟짱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어제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예상 밖의 징계 수위란 지적이 많은데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당 윤리심판원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대에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하에 그냥 경고로는 좀 약하다 해서 징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고는 약하다라는 주장인데 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당직 자격정지 1년은 1년 동안 지역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이 정지된다는 뜻인데요. 네.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당내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윤리심판원 측은 당원 당규상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징계인 제명과
당원 자격 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받으면서 정치고 의원은 향후 공천심사에서 네.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게다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이게 무려 총선 이후거든요. 내년 5월까지는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역구 활동에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장 총선 이후에 지역위원장 활동 못하는 사람에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주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예. 결국 공천을 받는 길은 열려져 있으나 네. 이 징계 전보다는 험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내년 4월에 총선인데 당원 자격 정지가 1년이니까 뭐 최소한 5월 말 정도까지는 자격이 정지되는 건데 이런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느냐, 뭐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당내 네, 반발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정책위 의원도 재심을 검토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치고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친노와 비노 혹은 정치고 의원과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표를 대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 네. 이 조 의원도 지금 현재 뭐 당의 해당 행위라는 이름으로 징계 청원이 들어와 있긴 한데요. 그렇죠. 조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징계가 가하다고 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어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만 네. 했죠. 반면 이미경 의원은 오늘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징계다라고 네. 판단했고요. 앞서 탄원서 제출을 좀 주도했고 참여했던 서른 의원이나 그리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가한 징계다, 기간이 너무 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채고 의원이 재심을 청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통보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7일 이내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재심을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재심을 청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을 할 때 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 인청의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그대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황 후보자가 검찰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동안 일하면서 약 16억 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거치게 표현하자면 매월 1억 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게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었고, 이 황 후보자는 이 정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부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기부 금액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를 편법으로 집행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기 동안 총 9,084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는데요. 네. 이 중 일부를 일부러 49만 원 정도만 결제한 겁니다. 정보 지침상 50만 원 이상의 업무 추진비를 결제하면은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 후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48만 원, 49만 원만 결제하는 겁니다. 네.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총 20번 업무 추진비를 집행했는데 그중 14건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결국 누구를 만났고 어떤 용무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감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증여세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아들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뒤늦게 증여를 인정해서 세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장녀가 네. 총리 내정 직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겁니다. 즉 황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이제 내정 사실을 미리 통보받은 뒤에 네. 사전에 이 문제를 방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좀 새로운 거는 검찰 재직 당시에 이제 종교 편향 발언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여성 비하 발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음. 그 항모자가 2004년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네. 그 기독교계 기자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그 부산 여자가 드세서 그렇다라면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일부 여성들에게 돌리는 발언을 한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 의혹이 많네요. 그리고 뭐 특히 뭐 이 업무 추진비 문제는 뭐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또 뭐 이렇게 48만 원, 49만 원 이렇게 쓴 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한 요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뭐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를 요구했었거든요. 최시중 위원장의. 네, 맞습니다. 네, 황교안 같은 케이스죠. 예. 그러게요. 뭐 이런 케이스도 그렇고 뭐 이 정관예우 논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문제가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낙마하게 되는 뭐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이 정관예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 같고 뭐 종교 편향 문제 뭐 이런 문제 뭐 문창극 전 후보자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문제들 참 이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사청문회 통과한 전력이 있으니까 뭐 그게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반드시 한 번에 가야 된다, 이번에.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박 대통령이 6월 14일 방미를 합니다. 이 6월 14일 날 방미 전에 마무리하려는데, 임명동의안이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네. 날짜를 따져보면 딱 6월 14일. 어. 그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활성화, 정치 사회 개혁, 4대 부문 개혁 등을 시대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항공부자 인준에 국회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야권의 공세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날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합리적으로 잘 막아낼 분들로 이제 인선할 것이다. 네. 그래서 청문회 이유가 더 중요하다. 경과보고서 채택이라든가 본회의 표결하는 그 과정을 잘 마무리하실 분들로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계획한 대로 그 일정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글쎄요. 이 인사청문회가 워낙에 또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불거진 의혹이 지금 뭐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정말 이 한 번에 단박에 이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헌재 판결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법조팀 박소희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내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 건가요? 네,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확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현재 교원은 초중교 고교에 이제 재직 중인 사람, 즉 현직으로만 한정이 됩니다. 만약 해고가 된 경우에는 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그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교조에서는 법의 노조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서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재직 중인 교사만 뭐 교원 노조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예. 이 조항이 그동안 전교조 활동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쳐온 건가요? 그 현재 전교조에는 과거 시국선언 등으로 해직당한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는 주곧 이 점이 그 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작은 2010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여기에 소송으로 맞섰지만 패소를 했고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후 2013년 9월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그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합법노조의 지위를 빼앗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전교조는 끝까지 시정명령을 거부했고요. 네. 그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안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즉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을 맺기 때문에 그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었죠. 네. 뭐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있으니까 전교조 그 전체가 불법이다. 뭐 이런 네. 논리인데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전교조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습니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대응을 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취소 소송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고요. 두 번째는 그 행정소송과 동시에 그 법의 노조 통보 자체가 법의 노조 통보를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제 교원노조법 2조, 고용노동부가 그 시정명령과 법의 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던 이 법률 조항이 네. 위헌자라고 현재 헌법소원을 함께 냈습니다. 네. 현재 그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를 했고요. 항소심으로 재판이 넘어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네. 이제 헌법소원은 크게 본인이 낼 수가 있고 법원에다 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하도록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교조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이 위헌 법률 추산 제청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럼 이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신청을 받아들였고요. 네. 이게 지난 9월 일이었죠. 그리고 이때 이 사건이 이제 헌재로 가면서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 자체는 일단 일시 정지한 상태고 네. 당시에 그 법의 노조 통보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전교조는 일시적으로 지금 합법노조 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내일 어떻게 보면 이 헌재 판결이 전교조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판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제가 볼 때 교원 노조 뭐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교원 노조의 성격과 일반 노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실 이 사건이 그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교조를 과연 어떤 성격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원 노조와 일반 노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전교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직원, 그 교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상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1991년에 헌재는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권과 관련해서 교원은 제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교원의 단결권보다 중요하다였는데요. 결국 교사는 노동자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노동자에 가깝다기보다는 어떤 가르치는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그 전교조가 패심한 1심 판결의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전교조가 기업별 노조, 그러니까 그 회사 하나마다 이제 노조 하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형태인가 아니면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 같은 초기업별 노조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에서는 이미 해직자나 구직자 등은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판례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전교조가 이제
선생님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단위의 노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는 정규조는 산별 노조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해직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그 교원노조법 2조를 헌재로 보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교원 노조가 뭐 초기업별 노조, 그러니까 뭐 네.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냐, 아니면은 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그 공부를 가르치는 기업별 노조로 볼 건지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하는 그 위원들의 성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박소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 성향을 좀 볼 때 어떤 판결이 네.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전교조로서는 헌재 구성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예, 일단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분들이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공안검사 출신 박한철 소장과 그 안창호 재판관이 있고요. 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보충 의견까지 내면서 진보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조영호 재판관도 있습니다. 또 이분 외에 다른 재판관들 역시 대개 고위법관 출신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9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는 분이 이 정당해산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 하나인데요. 그 위원 결정이 나려면 9명의 재판관 중에 이제 6명이 똑같이 위원 의견을 내야 하거든요. 네. 이 정족수를 채우기에는 사실 좀 턱없이 불리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그동안 판결 내렸던 이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뭐 통합진보당 사태 때 저희가 봤었죠. 이런 건 네. 볼 때 전교조 쪽의 승리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는데요. 자, 네, 이게 좀 어두운 전망을. 네. 어두운 전망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교조 쪽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떤 면에서 뭐 이게 뭐 지장이 벌어지는 건가요? 일단 내일 헌재에서 네. 설령 합헌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전교조가 뭐 바로 그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항소심이 항소심이 있으니까요.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전교조 간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 역시 함께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당장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전교조는 합법노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네. 이 합헌 결정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인 이 교원노조법 2조 부분은 전교조에게는 불리해지겠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그 주장이 더 힘이 실릴 테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이제 전교조가 패소를 한다면 전교조는 뭐 단체 교섭권 행사라든지 권임자 배치 등 합법 노조로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뭐 내일 헌재 판결로 인해서 전교조의 운명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외국에 보면은 또 교직원 단체들이나 이런 게 좀 많던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전교조 이번 합헌 문제, 뭐 합법적인 노조 관련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가장 최근에 전교조를 언급한 곳이 세계교원노조 총연맹 EI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네. 글로벌 교육운동 GC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 그리고 3천만 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단체입니다. 그리고 GCE는 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교육시민단체가 이제 소속돼 있는 세계 최대 교육단체로 꼽히는 곳인데요. 그 지난 19일에 인천 송도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 참석한 그렇죠. 두 예. 단체 대표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 그리고 세계교육 포럼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사건 초기 이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그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꾸준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는 문제가 있다. 그 노동자의 단결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왔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90년대 OECD 가입을 할 때 OECD 네. 가입의 선교 조건으로 제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교조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법외노조 통보라는 것은 그 OECD 가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네. 그런 역행하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퇴보하고 있다. 이런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국의 시선인 것 같은데 뭐 이번 뭐 헌재 판결을 앞두고 아니면은 이번 이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랄까요? 뭐 이런 걸 제시한 게 있었나요?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던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이번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법외노조 그 해직자 문제를 둘러싼 법외노조 여부의 어떤 논란이 꽤 오래됐던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언급을 한 적은 드물지만 다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과거 그 옛날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부터 뭐 사학법쟁이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때 네. 정교조에 대한 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그 어떤 대통령이 정교조라는 단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정교조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가 해직자 문제를 꼬투리 잡으면서 뭐 정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를 하고 뭐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저희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